반갑습니다. 최니채입니다. 제가 애착 유형 콘텐츠를 요즘 꽤 자주 다루고 있어요. 저 역시 제 애착 유형을 바꾸고자 수년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주제는 내가 누군가의 안전기지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더불어 안전기지 역할을 할 수 없는 유형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안전기지 역할이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애착 유형이 서로 불안정하신 분들끼리 교제를 하시는 것보다는 안정형이신 분들과 관계를 맺는 걸 제가 영상에서 자꾸 추천드리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불안정한 사람들끼리 서로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어준다는 전제 자체가 사실 성립되기가 너무 어려운 조건이에요. 안정형이어도 누군가에게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려면 많은 에너지와 집중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마 영상을 보시고 나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불안정한 애착의 배우자이거나 파트너분이시겠죠. 혹은 당사자 본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꾸고 싶다면 앞전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가 누군가의 안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새로 구매한 책에서 추천하는 방법들이에요. 저는 모든 책을 읽을 때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항상 열어두고 보는 편이거든요. 책이라고 해서 작가의 말이 다 맞을 거다라고 맹신하지는 않아요. 이 책은 광고는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안전기지 역할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의 저자는 일단 일본 정신과 전문의예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과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인정받으신 분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결과라는 점이죠. 우리는 살면서 한두 명의 케이스를 겪어본 게 다라면 전문가분들은 수백, 수천 명의 애착 유형을 연구하고 실제 사례를 수도 없이 경험하고 또 변화시키는 일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정보라고 판단이 들어서예요. 여러분도 이 중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습득을 하고 실천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을 할게요. 먼저 안전기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전적 의미 이런 거 다 배제하고 저는 안전기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가 맘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이런 느낌이 연상이 돼요. 우리가 밖에서 뭔 일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상사한테 크게 깨졌다. 그러면 하루가 일단 힘들잖아요. 그럼 이런 날 일정 잡고 친구 만나고 싶고 그러진 않잖아요. 보통은 진이 빠져서 집에 가서 쉬고 싶겠죠. 집이라는 게 내 지친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자 또 그렇게 하루 쉬게 되면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과 같은 공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안전기지를 심리적인 용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온전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내가 쉴 수 있는 울타리 같은 것이라고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불안형이거나 회피형일 경우엔 이런 심리적인 안전기지 역할을 파트너분이 수행을 해주신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불안정한 애착을 후천적으로나마 안정형에 가깝게 개선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안전기지가 되어주는 10가지 원칙의 기본 전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누굴 가르치듯이 지시를 하시면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이런 명령어나 금지어를 경계하셔야 되고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점은 응답성이나 공감 능력입니다. 이건 본 영상에서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게 기본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상당히 어려워요. 인내심이 강해야 되고 무튼 어렵습니다. 자, 10가지 원칙 중 첫 번째예요. 안심할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하도록 하자. 안전기지라는 건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아야 합니다. 내 집에서 내 침대에 누워있으면 어쨌든 우리는 편안한 기분을 느끼잖아요. 막 두렵거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전기지라는 건 내 방, 침대 같은 느낌이 돼주셔야 돼요. 안도감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비난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평가를 하려는 마음을 접으시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내 애인이 회사에서 오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걱정이 되니까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듣고 나서 조언을 해주고 싶을 수 있겠죠. 왜? 팀장이 오늘 뭐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상대는 지쳐서 쉬고 싶음에도 겨우 응답을 해줬다고 치면 듣고 나서도 너네 팀장이 이렇게 말하면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다음에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걸 하지 말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피하고 싶은 내용을 물어보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조언이나 걱정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할 때 해줘야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내 의견을 내놓으면 상대는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쉴 수 있게 배려해주는 정도가 오히려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당신이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괜찮다라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안심할 수 있는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가장 안 좋게 대응하는 방법은 내가 이 상황이 답답해서 위의 예시처럼 질문 공세를 하다가 상대가 말을 안 하면 혼자서라도 일방적으로 말을 늘어놓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상대방이 속마음을 좀 털어놓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또 건성으로 들어요. 이게 가장 최악입니다. 안전기지 역할을 해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책하지 않는다. 보통 연인이나 배우자분들이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 생긴 것만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데 쉽지 않죠. 얘기하다 보면 과거부터 서운한 게 다 튀어나오고 또 그러다 보면 힐난한 비난을 하고 질책이 이어지는데 이 질책하는 태도를 겪고 나면 하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어린아이의 경우를 예를 들면 부모가 혼내고 벌 준다고 해서 말을 다 잘 듣는 건 아니죠.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을 받게 되면 애착이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성인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섞어서 비난을 하는 말들, 질책을 하는 말들. 예를 들자면 내가 너만 안 만났어도 너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 너 만나고 되는 일이 없다. 다 네 탓이다. 이런 얘기들.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보통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담사 분들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 상대편이 아니고 오히려 문제를 제시하는 쪽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으셨던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강요당했던 기억들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똑같이 강요하는 행동을 보이거든요. 배우자나 연인에게 혹은 직장 내 부하 직원에게 화내고 고함치고 조종하려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하고 가볍게 해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이분들은 일단 분노 스위치가 켜지면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연인이랑 얘기를 하다가 갈등이 생겼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질책하고 비난을 과하게 해요. 상대방 애착 유형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생각하시기 전에 나부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꾸짖지 못하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두 번째에서 분명히 질책하지 말라고 하더니 세 번째 원칙에서는 꾸짖지 않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황스럽죠. TV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금쪽이 프로였나? 그 프로를 보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못된 것을 꾸짖는 것과 질책을 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명확하고 짧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연인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헤어짐을 무기처럼 사용한다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나는 이 사람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 이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할 때는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랑도 비슷한 맥락인데 부모가 아이를 꾸짖지 못하고 지나친 애정만 쏟은 경우에는 반드시 화근이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성인도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원하면 응답을 해주자. 안전기지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핵심 원칙은 응답성이에요. 응답성이라는 건 상대가 무엇인가를 할 때 즉각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할 때 웃어준다거나 대답을 해주거나 고개를 끄덕여준다거나 일단 반응을 하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즉시 응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 태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최악의 행동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불안이나 경계심을 갖게 되잖아요. 더 크게는 거부당했다, 부정당했다 이런 생각에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응답성이라는 건요, 더 넓게 보자면 높은 감수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응답을 해준다는 게 원할 때 응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원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늘 상대에게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고 관찰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버려둔다는 것도 그만큼 신경을 쓰고 보면서 지금은 내버려둬야 할 타이밍이구나 라는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안전기지 역할을 한다는 게 상대한테 써야 할 에너지와 집중도가 엄청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의 안전기지 역할을 한다는 건 즉각적인 반응을 해주면서 당사자가 늘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줘야 돼요. 이건 아이나 성인이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형의 경우에는 연인에게 연락이나 답장이 늦어도 불안도가 상승되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이 사람의 안전기지 역할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데 무턱대고 안전기지 역할을 하려고 하면 불안형들의 애착이 불안성만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행동이나 몸짓, 목소리도 상대와 비슷하게 맞춘다. 지금까지 위해드린 설명은 언어적인 반응이라면 이번 원칙은 비언어적 반응이에요. 예를 들자면 상대방의 목소리나 표정, 몸짓, 행동에 맞춰서 나도 비슷한 반응을 해주는 걸 얘기합니다. 미러 뉴런이라고 하죠. 나처럼 얘기하고 나랑 비슷한 표정을 짓고 나의 행동에 맞춰서 비슷하게 따라하는 상대방을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고 친밀감이 상승된다고 하죠. 상대가 낮은 톤으로 천천히 얘기를 한다면 나도 그 속도에 맞추면서 상대랑 비슷하게 낮은 톤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는 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내가 흥분한다든지 목소리가 커지고 손동작도 커지고 지나치게 말투도 빨라져서 얘기를 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위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잘 들어주는 느낌만 표현하셔도 충분해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고개를 끄덕여주고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거죠. 비언어적 반응의 핵심. 상대와 비슷한 표정과 말투를 따라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한 응답성이라는 건 단순히 대응만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응원이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다 대놓고 너 바보야?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의 조언을 한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나는 위로와 응원 한마디가 필요했던 건데 괜히 속내를 털어놨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정작 안전기지 역할을 하려는 우리가 응답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반응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건데 불필요한 반응을 해주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실수가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되려 뭐야 나는 기껏 얘기 들어주고 걱정해주는데 반응이 왜 저래? 이러면서 되려 내 감정이 상한 걸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안전기지 역할을 한다면서 상대의 마음에는 둔감하고 내 마음에는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리고 내가 안전기지 역할을 한다면서 내 문제에만 집중을 하느라 상대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정작 상대가 힘들다고 말해도 한숨을 쉰다거나 이 정도 일이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거죠.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 또한 안전기지 역할을 하려다가 되려 막 화를 내고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상황. 이런 분들은 안전기지 역할을 하시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안전기지 역할을 하려다가 나도 그 역량이 안 되면 서로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심리 상담사 전문가들 중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이런 비언어적인 반응 능력이 뛰어나시거든요. 이분들은 내담자의 기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원하는 반응을 잘 보여주세요. 이게 높은 감수성, 응답성을 갖췄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들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 중에는 내담자를 만나고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탈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마음을 읽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하려면 정말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가 요구가 되겠죠. 그만큼 안전기지 역할이라는 거는 건성으로 대충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일곱 번째예요. 맞장구, 반복, 그리고 의문사의 힘. 여기까지 오셨다면 와 빡세다. 이 느낌 드실 거 마땅합니다. 저도 이거 보는데 뭐야 이거 거의 예수? 부처 수준 아닌가? 이 육성으로 이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일단 우리들은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상대 얘기에 집중하는 방법은 굳이 안전기질이 역할이 아니어도 알아두면 좋아요. 일단은 맞장구, 공감이라고 하죠. 아 그랬어요. 정말요? 그랬구나. 이런 말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좀 반감이 들더라고요. 할 말 없을 때 나오는 반응 같거든요. 오히려 저의 경우에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고 이 눈 마주치고 들어주는 게 더 진중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리고 반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아 어제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회사 가기 싫다 이런 말을 했다면 어제 일 때문에 속상해서 회사 가기 싫구나 이렇게 상대방이 했던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사의 힘이라는 거는 왜를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아 힘들어서 살기 싫다 이런 말을 했다고 치면 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살기 싫다. 그런 극단적인 말 앞으로 하지 마. 이런 반응보다는 왜 힘들어? 시간 지나면 좋아지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왜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곱 번째 원칙의 핵심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왜라는 의문사를 쓰는 이유는요. 상대한테 다시 되물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게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해답이라는 거는 제3자나
우리들이 대신해줄 수가 없어요. 단지 상대의 본심에서 초점이 벗어나지 않도록 대화를 지속만 해주시되 해답은 우리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안전기지 역할입니다. 간혹 문제나 곤란한 상황을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사정을 듣고 바로 해결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안전기지가 되게 어려워요. 당사자가 아님에도 내 방식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안전기지라는 건 위에 언급했지만 당사자가 스스로 해답을 발견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반응을 해주는 정도로 지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8번째입니다. 원하지 않을 때는 조언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회피형 영상에서도 꾸준히 했던 얘기죠. 안전기지에 요구되는 응답성의 기본은 원할 때 응해준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을 때는 얘기하고 싶어질 때까지 편하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애기를 키울 때도 애기가 젖을 먹을 시간에 먹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자고 있는 애를 깨워서 젖을 물리면 애는 울고 짜증을 내겠죠. 원하지 않을 때는 뭔가를 해주려고 한다거나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이건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인 원칙입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이 크고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이 원칙을 어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만큼 애정이 크니까 더 신경 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되려 이런 행동들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게 하고 의존을 하게 하고 자립을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성인뿐만이 아니고 혹시 아이를 케어하시는 어른들도 이건 좀 알고 계시면 도움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째, 변명하지 않는다. 위에 얘기했지만 원하지 않을 때는 응답하지 않는다. 이게 안전기지 역할의 대원칙입니다. 상대가 원할 때 응답을 해주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면 즉시 요구가 충족이 되면서 둘 사이에는 친밀감, 안도감, 신뢰감이 상승해요. 그런데 반대로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주려는 경험이 반복이 되다 보면 혐오감이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회피형을 대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안전기지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안전기지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변명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싸우고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동안 이 남자친구는 회피형이라서 싸우기만 하면 계속 잠수 타는 걸 반복하다가 그나마 개선이 돼서 이제는 싸워도 연락은 유지했고 일주일 만에 다시 데이트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밥집을 가서 딱 앉았는데 아무래도 좀 어색하니까 남자친구가 입을 선뜻 열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메뉴를 정해야 하는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뭐 먹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너가 먹고 싶은 거 시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치면 여기서 여자친구가 너 아직도 화났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표정이 왜 그래? 같이 메뉴 좀 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둘의 싸움이 다시 시작이 될 기세인 거예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락을 유지하고 자리에 나오는 것까지도 어쨌거나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으로 대입을 하면 뭐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약간 짜증은 날 수 있겠죠. 매번 내가 다가가야 하고 살갑게 대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상황은 여자친구가 회피형인 남자친구를 인식했고 안전기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좀 어색하기 때문에 한 말을 갖고 여자친구가 면박을 주려고 하고 또 싸움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불편해지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남자친구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어색해서 한 말을 갖고 뭐 본인 생각이나 기분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면서 너 표정 때문에 속상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남자친구는 이제 싸움이 생길 때마다 다시 잠수를 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불필요한 조언 대신에 가만히 들어준다. 중복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원할 때만 응답해준다.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시길 좋아하는 분들은 사실 안전기지에 적합하지 않은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아무도 의견을 묻지 않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평가를 해버리고 조언을 하면서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이건 사실 좀 위험한 건데 이런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충동성이나 감정 제어가 좀 약하신 분들이 많이 일으키는 상황이에요. 뭔가 생각이 나면 바로 입으로 내뱉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사회적으로는 성실하고 빈틈이 없고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늘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얽매여서 타인의 신념이나 방식을 수용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내 가치관이나 논리로 모든 상황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좀 독단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서 당사자가 자기 심정을 드러낼 때는 내 신념을 늘어놓으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기질이 좀 강한 것 같다 싶으시면은 내 경험이나 주관은 일단 지우시고 그냥 마음 대 마음으로 순수하게 상대 말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 안전기질 10가지 원칙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중간중간 안전기질 역할을 할 수 없는 성향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안심할 수 있는 관계를 지향하도록 하자. 두 번째, 질색하지 않는다. 세 번째, 꾸짖지 못하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번째, 원할 때 응답을 해주자. 다섯 번째, 행동이나 몸짓, 목소리도 상대와 비슷하게 맞춘다. 여섯 번째,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자. 일곱 번째, 맞장구, 반복, 그리고 왜라는 의문사의 힘. 여덟 번째, 원하지 않을 때는 조언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변명하지 않는다. 열 번째, 불필요한 조언 대신 가만히 들어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갈수록 영상 길이가 계속 길어집니다. 애착 유형은 참 간단하게 콘텐츠를 짤 수가 없는 게 흠이라면 흠이에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이제는 제 채널명답게 콘텐츠 주제로 철학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채널명은 니체인데 사실 쇼펜하우어를 더 좋아해요. TMI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